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모모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모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모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포하면 안 되니까. 예, 그냥 굳이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50대 중반의 남자의 이야기인데, 뭐랄까, 좀 되게 기묘한 체험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구한 삶이길래 모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모모죠. 이분과는 제가 직업상 만나게 된 분인데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또 업무 분장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고,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겨서 전문가 모집을 하다가 이분께서 신청을 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키가 한 175인데 몸무게는 한 50kg도 안 나갈 것 같은 되게 마른 체형이시더라고요. 얼굴도 너무 창백하시고, 그리고 동공도 다 풀려 있으시고, 그리고 보통 회의를 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아니면 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대답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그냥 노트에다 필기만 해서 회의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프로젝트 특성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회의를 하고, 보통 대부분 회식을 하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다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회의를 끝나면 무조건 바로 그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타인하고 대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는 들을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한테 제가 이제 신뢰가 될까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혹시 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 저희들 일 특성상 말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문서화를 시켜서 보통 그런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일단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있는 쪽이 지금 경상도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 충청도거든요. 그러면 보통 차로 운행을 하더라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안 쉬고 바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그분을 보면 인사를 하면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고 눈을 거의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항상 시선을 피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같이 융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그분한테 보면 인사를 하고 말이라도 한번 걸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하면 저랑 단둘이 식사를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미소로만 피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결국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꼭 밥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좀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따로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싶어서 계속 제가 한 5번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5번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이번에도 안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인사치레로 식사를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에서도 제가 말을 계속 했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식사가 끝나니까 그냥 인사를 하고 또 집에 가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고. 보통 9시 정도 되면 술 한잔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근데도 술도 한잔 안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국에는 작년 8월에 만나서 10월까지 이제 한 5번의 식사를 했어요. 상황은 다 똑같았고. 근데 5번째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뭘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모모 씨는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이분의 음성을 처음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말을 안 하는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지,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묻지를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서 딱히 할 말은 없어서 그냥 다 이유와 사정이 있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된 날이기도 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총 6차례에 걸쳐서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으면서도 믿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눈빛을 보니까 절대 거짓이 아님을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을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이면 똘비가 초등학생 때인데, 보통 이제 주말이 되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다양한 놀이 문화가 이제 없어서 항상 놀거리를 찾았는데, 뭐 지금처럼 어디 뭐 PC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좀 익스트림한 놀이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내 아이들한테 그런 놀이가 산에 올라가서 전쟁놀이 하는 거, 그게 전부였거든요. 막 초여름이 될 무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똘비는 일요일에 이제 동네 현들과 이제 산에 올랐대요. 여느 아이처럼 뭐 솔방울 수류탄을 던지고 작대기를 들고 뭐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전쟁놀이를 하는 중에 똘비가 엄폐물을 찾기 시작했대요. 어디 이제 숨어서 놀아야 되니까. 그때 똘비의 눈에 들어온 게 집단으로 된 움막 같은 게 보였대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한 80년대, 70년대 후반 뭐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심요살이를 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막이 있는 게 이상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기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심요살이를 끝내고 움막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그래서 똘비는 얼른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이 막 아우성이 들리고 뭐 소리치는 소리 들고 시끄럽다가 밖이 좀 조용해지니까 똘비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발에 뭔가 탁 채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깜짝 놀라서 밑에 숙여서 보니까 나무함이 열려있고 종이에 뭔가가 쌓여져 있더래요. 한지에. 그리고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좀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똘비는 어렸으니까, 이제 똘비는 무심코 종이를 헤치고 가루를 손으로 만지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 생각하고 다시 이제 대충 종이로 덮고 그냥 그대로 그걸 두고 산을 내려왔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시신을 화장한 뼈가루라는 걸 알았대요.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너무 심하게 논 탓인지 몰라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오한과 막 열이 동반돼 몸살 되게 심하게 앓았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한 며칠 못 가고 2, 3일 정도 집에서 쉬다가 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체육 시간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교실에서 애들 가방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 했대요. 그래서 똘비는 거기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잠을 잤대요.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지갑이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인을 색출을 해서 사과를 받든지 물건도 회수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똘비를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똘비가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똘비를 추궁을 하는데 똘비의 평소 성품을 봐서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또 옹호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똘비가 가정 형편이 매우 좋았대요. 그 동네에서 유지 소리를 듣는 집안에서 되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라서 평소에 도벽도 없었으니까 똘비가 안 훔쳐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신빙성이 실리는 상태였는데, 담임 입장은 그러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똘비를 교무실로 따로 불렀대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나지만 입을 열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나는 훔치지 않았다. 아니니까. 예, 정말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교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혼자 이제 터덜터덜 하교를 하는데 평소에 가던 길을 안 가고 집에 빨리 가서 그냥 좀 쉬고 싶고 어쨌든 막 울고도 싶고 뭐 그래서 되게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게 좀 지름길이래요. 집에 네. 가기 위한 지름길인데 평소에 가지 않는 후미진 골목을 통과를 하는데 그 앞에 조그만 슈퍼가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반 친구 A를 보게 된 거예요. 평소에 이 친구하고도 관계가 좋았으니까 반가운 척을 하려고 하는데 A가 슈퍼 안으로 딱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값비싼 장난감하고 과자를 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 A가 평소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이런 비싼 장난감을 살 이유도 없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돌비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고 이 A의 뒤를 몰래 따라갔대요. 근데 A가 주변을 탁 살피더니 교실에서 도난당했다는 그 B의 지갑을 하수구에다가 탁 놓고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너무 화가 나서 A를 불러 세워서 너 이거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직접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다. 네가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라.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됐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정말 내 친구가 맞느냐. 근데 걔가 되게 뻔뻔하게 뭐 해볼 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비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쎄할 정도로 분노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 눈을 되게 의심을 했는데 그 A 친구 머리에서 검은 안개 같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이 A 어깨를 딱 보니까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뒤에서 올라오더니 핏발선 눈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돌비도 자기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A는 등을 탁 돌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핏발선 그 눈동자의 여자가 그 A 어깨에 매달려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초등학생들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어쨌든 자기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A가 등교를 하지 않더래요. 네. 그래서 애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으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는 말이 A가 아침에 등교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수 상태라서 병문안은 지금 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래요. 근데 돌비는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어제 본 그 모습 그런 상황들에서 까맣게 잊은 채로. 근데 범인이 지금 A라는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A가 훔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친구가 아픈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담임이 또 돌비를 따로 부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폭력성이 강한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가 훔쳤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친 친구를 고발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담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돌비의 뺨을 때렸고 돌비는 또 어제와 비슷한 분노가 끌어오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노무실에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고 저쪽으로 가는데 선생님이 뒷모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의 어깨 너머, 그러니까 선생님의 전면에서 그 핏발선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어쨌든 무섭고 소름 돋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옛날에는 또 그런 전설들을 얘기하면 잠 못 자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할 때라서. 그래서 돌비가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래요.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지 않고 네. 옆반 선생님이 조회를 대신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아이들끼리 들리는 소문 그리고 어디에서 목격한 얘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돌비의 담임이 어젯밤 회식 후에 귀가 중에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실종 상태고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일들하고 그 유골함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주 주말에 산에 올랐대요. 그 네. 움막과 유골함이 있는지 보려고. 아니면 그 유골함이 있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묻기도 하고 뭐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에는 움막도 없고 유골함도 없더래요. 그냥 빈 공간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비가 이건 내가 미친 거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다시 산을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돌비가 등교를 했는데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들은 거예요. A라는 친구는 다리 절단을 했고 수술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저 밑에 하천에서 시신을 수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결국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돌비가 그때 덜컥 겁이 나더래요. 이게 혹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죄책감도 들고. 네. 그래서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엄마한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엄마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 덕분에 돌비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새벽녘에 창밖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당시 돌비의 엄마가 밤에 술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여종어머니하고 담배 피면서 잡담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얘기 내용은 뭐였냐면, 돌비가 태어날 때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이 정해져 있었고 그 운명은 무당될 팔자였는데 일반 무당이 아닌 살수를 날린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흑마수, 흑마법. 양밥한다. 예, 그렇죠. 그런 운명이어서 100일도 채 안 된 애를 데리고 절에 가서 방지할 수 있는 불교식 이름과 여러 가지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악신은 자기가 가장 들어가기 좋은 숙주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돌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막으로 유인을 했고 결국 돌비의 몸을 숙주로 삼은 것 같다고, 구술해야 하는지 뭐 그런 대화였대요. 그리고 나서 돌비의 엄마가 용한 무당을 부른 거죠. 네. 그래서 눌린 구슬을 해야 될지 시킨 구슬을 해야 될지 뭐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구슬했대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눌린 구슬 먹히는 것 같은데 시킨 구슬은 구슬을 할 때마다 무당들이 도중에 쓰러져서 중단되기가 일쑤였대요. 이게 마치 어떤 힘이 방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눌린 구슬의 효과 덕분인지 중고등학교는 평탄하게 잘 지나가고 성인까지 잘 성장을 했대요. 20살까지. 근데 그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눌린 구슬을 주기적으로 했으니 아마 그 상황은 다 지나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비가 20살이 됐는데 예술가로서의 진로를 고민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고 어떤 걸 시도를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절이 돼서 친인척들이 올라왔고 그중에 좀 입이 험한 둘째 작은 아버지가 돌비의 진로 계획을 듣고, 보통 우리 명절에 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돌비는 좀 자신있게 얘기를 했다. 나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랬더니 뭐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되게 비난을 하더래요. 니까짓 게 무슨 예술이냐,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되게 조롱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둘째 작은아버지는 도장공이었는데, 페인트 칠하는 도장공이었는데 정 안 되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라고 밥은 먹여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롱이잖아요, 이 정도는. 네. 근데 이게 돌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이 둘째 작은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죽이고 싶은 정도의 화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끌어오는 분노를 겨우겨우 잠재우고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서 차례를 끝내고 올라가는 둘째 작은아버지 뒤통수를 딱 보니까 그 검은 안개와 핏발선 눈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보를 접하게
됐대요. 이거 확실하게 이게 됐네. 와. 예, 지하에서 에폭시 작업을 하다가 담뱃불로 인한 폭발로 인부 3명이 거기에서 바로 즉사했다. 똘비는 어른들한테 그 얘기 듣고 과거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이 엄습했고 또 결국에는 자신이 증오하는 누군가는 어떠한 형태로도 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똘비는 되도록 누군가와 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피했고 그때부터 좀 입을 닫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첫째 작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똘비의 아버지와 다툼이 생겼는데 똘비가 말리는 과정에서 첫째 작은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한 거예요. 예. 어린 놈이 뭐 한다고 어른들 하는데 뭐 한다고 말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맞게 된 거예요. 그날도 자기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쨌든 맞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또 그 증오는 폭발을 했고 그분한테도 역시 그 검은 안개와 여자의 눈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작은아버지 이분과 약간 법사라고 하는 땡중? 스님도 아니고 애매한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옥신각신 하던 중에 밀었는데 벽에 머리 부딪히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분이 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똘비의 엄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렸대요. 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점점 믿어지겠죠.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근데 똘비를 보듬는 게 아니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똘비의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인데 똘비의 엄마가 재혼한 남편이겠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너 때문에 내 동생들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니까 분노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결국 이제 그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만취한 아버지가 똘비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구타하고 그래서 똘비는 어쨌든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그 끌어오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도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 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똘비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내가 이 집을 나와야 되겠다. 최소한 내 소중한 가족들은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살 똘비 입장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외면을 받게 됐고 또 모두가 꺼려하는 인물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보다 외로움의 강도는 매우 높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살면서 따로 나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했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골목 어귀에 있는 선술집이 눈에 보이더래요. 네. 오래된 술집. 이제 아내를 들어갔더니 좀 나이가 있는 여자 업주와 그리고 자기보다 5살 정도 많은 여종업원이 둘이서 운영하는 술집이었대요. 네. 지친 마음과 머릿속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곳은 여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곳을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서비스 쪽에 있는 분이니까 험담이나 악담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똘비한테.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딱 그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건 없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게 영원할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많이 친해져서 결국에는 여종업원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여종업원하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까지 갔냐면 큰 돈은 아니었는데 금전 거래를 하게 됐는데 제 날짜에 너무 잘 갚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기라는 게 소액을 빌려서 잘 갚다가 나중에 고액을 빌리고서 잠적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똘비도 그걸 좀 의심을 했겠죠. 근데 40, 50만 원 빌리면 한 달 안에 다 갚고 금액도 더 늘리면서 빌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빌려서 잠적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 그렇게 밉지가 않아 할 정도의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똘비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똘비 집에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네. 뭐 휴일이면 똘비 집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해 먹으면서 거의 집에서만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5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특별한 일이 안 생기니까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마치 사실처럼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똘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술집을 방문을 했고 그날따라 일이 되게 고됐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잠든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비몽사몽이었는데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보니까 통장이 있던데 꽤 많이 모아뒀더라. 조금만 작업을 더 치면 뺄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여 사장이 네가 이왕 희생한 김에 좀 더 희생해서 그 돈 빼서 여기 뜨자.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일어날 수가 없겠더래요. 거기에서. 예. 그냥 계속 그대로 자는 척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봐.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서 이제 피곤하다면서 정겹게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대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종업원이 똘비를 부르면서 장갑을 놓고 갔다고 장갑 가져가라 해서 똘비가 등을 탁 돌렸는데 장갑만 받아오려고 돌렸는데 종업원과 여사장 머리에서 검은 안개하고 그 핏발선 여자가 어깨에 각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예.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똘비는 이제 그 장갑만 낚아채고 걸음을 재촉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동네가 되게 소란스럽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와 있고 그 술집은 불에 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들것에 두구의 시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두 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똘비는 그때 그 상황에서도 연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릴 것 이게 같아요. 예. 결국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확신을 했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의 사정을 알고 지켜주던 사람은 내 인생에 엄마밖에 없었다 생각해서 결국 이제 이 똘비가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엄마가 유일한 내 보호막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똘비 엄마 말고는 엄마 쪽 친인척, 뭐 아버지 쪽 친인척이 똘비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놈이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이모가 똘비가 집으로 들어온 걸 너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앙만 몰고 오는 자식이라면서. 근데 똘비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큰 분노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 큰 이모한테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검은 안개와 그 여자의 눈을.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아라고 하는 똘비의 큰 이모를 결국에는 급성 간염으로 비명 행사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똘비가 뭐 어쨌든 분노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예. 근데 똘비의 엄마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방법을 찾던 중에 어떤 무당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 똘비의 엄마가 내린 곳을 대신 받으면 예. 똘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린 곳을 받고 결국에는 법당을 차리셨대요. 점집을 차리셨대요. 근데 어쨌든 똘비 입장에서는 그 엄마라는 분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자기 대신에 희생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 법당을 차리시고 나서 2달인가? 그렇게 좀 지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결국에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됐고 똘비의 엄마가 운영하던 법당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똘비가 많이 슬픔을 하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결국 똘비의 엄마가 그 악신을 안고 가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똘비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전국을 떠돌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곳에 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관계가 가까워지면 또 다른 데로 떠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하게 어떤 지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 매형하고의 만남이 있었는데 매형은 평소에 이 똘비를 좀 많이 하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그 매형이 이제 술을 먹고 똘비한테 사람 잡아먹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가 봐요.
어른들 말은 안중에도 없는 말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그때까지 참았는데 결국에는 네 엄마도 네가 보낸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똘비가 그 말에 돌아버린 거죠. 선을 넘었네요. 예. 네. 그래서 분노했지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리는데 이미 그 악신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형한테서 검은 안개와 여자의 눈동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악신은 그 똘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안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똘비를 숙주를 삼아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결국에는 끈질기다. 다시 자기한테 기생을 한다. 아니면 똘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빠져나와서 몸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여전히 나오지 않고 그냥 안에 들어있고 그냥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형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똘비는 칩거생활 같은 걸 했대요. 쉽게 말해서 뭐 히키코모리 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똘비가 타인과 부딪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을 택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 이후에 별 탈 없이 40대 후반까지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뭐 이해관계가 얽히건 아니면 뭐 어떤 자기한테 분노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분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망 날짜를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이게 희한하게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인 시도를 할 때 물리적으로 방해가 오더래요. 오? 뭐 예를 들어 끈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문을 잠궜는데도 문이 잠그면 밖에서 사람이 못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다거나 그리고 경찰이 옆집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출동을 했는데 자기를 발견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가 되게 방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똘비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정신과를 찾았는데 뭐 분노를 억누르는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시작했는데 진단은 뻔했겠죠. 뭐 공황장애와 망상장애 뭐 이런 진단이 나오더래요.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정신과 의사는 너의 망상이다. 그냥 다 우연히 겹쳤는데 그게 네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뭐 약을 처방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정신과를 와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어쨌든 성실히는 갔는데 이 똘비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사기관에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게 됐대요. 예.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똘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니까 거기에 뭐 의료 지원비라든지 주거 지원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그 수급비로 이제 생활을 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할 때가 너무 많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철칙으로 지키는 건 입 닫고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도 피하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똘비가 보통 생활 패턴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무조건 잠을 자고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뭐 산책을 하는데 보통 비가 오면 나간대요. 그래야 인적이 드무니까 자기랑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똘비는 어쨌든 통화도 사람의 육성을 들으니까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도 꺼려하고 보통 이메일, 뭐 카톡 이렇게 하는데 길게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단답으로. 네, 아니요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여러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긴 했는데 갈 때마다 무당들이 피하거나 사주가 안 보이더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똘비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6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운명이든 정신병자든 자기가 죽어야지만 없어진다고. 죽어야지만 끝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똘비가 말하는 동안 두렵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앞섰는데 네. 이게 또 똘비 입장에서 어설픈 위로나 동정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이제 1살 많은 형님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더라고요. 형님 미치도록 말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대답 안 하고 듣기만 할게요. 그러면 최소한 속은 시원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빙그레 미소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제일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하고 여전히 뭐 일방적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일방적인 경청, 형님 입장에서는, 똘비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발언의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 2월 달부터 연락이 안 돼요, 이분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세상과의 단절, 그러니까 치과를 하면서 단절을 했든지, 나랑 더 친해지면 나한테도 해가 입었어서 입으로 피했든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아까 그 말을 했듯이 자기가 죽어 없어져야지만 끝난다라고 그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이길 바라겠지만 또 이게 후자일 부분도, 왜냐면 이제 우리 업계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업계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어떠한 일을 했어, 이게 다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올 2월 달부터 이분이 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봐도 전화는 살아있기는 한데 그냥 받지 않고, 그리고 카톡은 일이 계속 안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분이 그런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네.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모님도 이 사연을 듣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의 잘못은 1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라는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안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말할 때 네. 나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저한테 되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이고, 예.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너는 참 내가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너는 어쨌든 나한테 과한 질문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잘하고, 맞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분께서 오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결국에는 분노를 느끼면 그 사람이 죽는다 혹은 다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때는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안 믿지만 뭔가 그렇다고 하니까 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삶이 아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구한 삶이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겠습니까? 그나마 모모님이 계셨으니까 모모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그분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라도 그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이 내용을 보고 분명히 본인의 이야기인 걸 아실 테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모모님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그냥 뭐 분노고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만 연락 한 통이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모모님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집중을 훨씬 더 잘해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모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똘비라고 닉네임이 불렸던 그분께도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감히 어떻게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를 저희는 감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시들무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역경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요.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느낀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쭉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과정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주저 마시고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제 친구랑 같이 겪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귀신도 무서운데 사람도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콜라보네, 이거. 근데 부산 영도가 저는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도 섬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네, 섬 같은 건 맞는데요. 네. 원래 이름은 절영도였어요. 아, 원래 이게 이름이구나. 뭐냐면 절자가 절대 하지 마라, 절단하다 할 때 그 절이거든요. 그리고 영이 그림자 영자 쓰는데 합치면은 그림자 잘리는 섬, 그림자가 사라지는 섬이잖아요. 귀신은 네. 그림자가 없잖아요. 엄마, 이름 자체가 또 무섭네, 좀. 네, 영도는 그렇고 부산이 좀 이런 이름이 많아요. 부산 오. 상하구에 당리라는 곳도 무당이 사는 마을이라서 당리였거든요. 당림. 당리. 마을 리자 써서. 네. 그래요. 뭐 이름이야 사실 어느 지역 가보면 대충 지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이에요. 내 친구 중에 아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고요. 얘랑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한 반이었고요. 엄마, 오. 중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능 같은 거 칠 때 바쁘다가 이제 사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같은 반 이제 처음 되면서 초등학생 때 어디 행정부 선생님이었나? 누가 달려와가지고 네. 자자를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자자가 울고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입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데려갔었는데 사실 제가 소망의 이유는 사실 잘 모르던 때였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얘랑 안 친했거든요. 얘는 진짜 조용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였는데 저는 예능감이 넘치는 애였어요.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디로든 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애였거든요. 많이 나대고 다녔는데 한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반에 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인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드립에 참 능한 친구들이 많던데 네. 저희 때도 뭐 다르진 않았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엄청난 기철이 뺨치는 패드리퍼였어요. 근데 사실 패드립도 패드립인데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신 애한테 패드립을 쳐버린 거예요. 제가 아이고. 생각할 때는 이 혼이라는 애가 자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자가 댕기머리였는데 예. 그걸 의자에 묶고 잡아당기고. 네,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네. 자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선을 넘었어요. 좀 많이 넘었네. 네. 애미 없어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자자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혼이라는 애가 좀 반에 약간 반일진 같은 애라서 아무도 못 덤비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걔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오.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 확대범이어서 애가 좀 컸거든요. 네.
여자애가 그때 당시에 별명이 조폭마누라였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체급도 컸고 제가 검도를 일찍이 해가지고 어깨가 삐었는데 훈이를 때린 거예요. 제가 훈이랑 싸움이 났어요. 둘이서 이제 치고받고 여자애들이 막 선생님 훈이랑 애기랑 싸워요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 데려와가지고 선생님이 뭐 애들 뭐가 찢었고 그만해 이랬는데도 막 서로 활키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네. 애들을 겨우 잡아가지고 부모님 소환한 다음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훈이는 저한테 뭐라고는 하지도 못하고 이제 자자한테도 뭐라고 하지 못했는데 자자가 다음날 저희 때는 우유급식이 있었어요. 제 티 갖고 온 애가 진짜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자자가 제 티를 한 통 엄청 큰 걸 딱 갖고 오더니 어제 고마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티 아래에서 보험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었는데 그렇게 인연을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자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얘가 러시아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취직운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다가 아버지 쪽에 좀 아시는 분 소개로 광주에 있는 여행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 상사가 진짜 완전히 좀 쓰레기였대요. 과장님이 좀 아닌 척 하면서 좀 말로 설명하면서 이제 여사원들 조금 약 올리고 약간 그랬는데 네. 이분이 대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뻐꾸송이 온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뻐꾸송이가 그날 너무 심하게 이제 직원들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여사원들한테 막 너무 심하게 혼내고 좀 막 그래가지고 자다가 옆에 있는 언니한테 메신저로 저 오늘 뻐꾸송이 왜 저래요? 진짜 오늘따라 유난히 태양권 완전 빛나네. 진짜 머리 진짜 참기름 어제 짠 걸로 지금 뭐 두피 마사지 하고 왔니? 이러면서 막 그걸 쓴 걸 언니가 아니라 그걸 상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게 퇴사 파유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패기롭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퇴사를 하게 되고 다시 부산으로 오거든요.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서 퇴직금이 딱 들어왔는데 야 나는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엄청 섹시한 여자다 얘들아 모여 이래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중학교를 같이 나왔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했던 사연들 중학생 친구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 모여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이제 놀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현타가 좀 와가지고 내가 진짜로 해보고 싶던 독립이라는 걸 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독립을 막 하려니까 크게 자신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한 게 어디 가서 혼자 살아보면 어때? 이랬거든요. 광주에 있을 때도 사촌들이랑 살았다 보니까 네.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가 굳이 선택한 게 영도였어요. 영도에 있는 모텔 같은 데 가서 장기 투숙 할 테야 이렇게 됐어요. 할 테야. 근데 왜 하필 영도지? 근데 바다가 보이잖아 이랬는데 사실 위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 사람들 창문 열면 진짜 바다 있는 줄 아시는 분 아직 많으신데 벽뷰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딱히 바다는 없고 바다보다는 저희는 낙동강 끼고 살고 있고요. 바다는 조금 많이 멀어요. 네. 그래서 얘는 바다 보고 싶은 욕심에 영도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지가 선택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일주일만 일단 있어보기로 해요. 네. 근데 바다가 간 모텔이 좀 허름하다 못해서 여기가 여인숙 아니야 할 정도로 좀 퀄리티가 낮은 모텔인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구나. 여인숙과 모텔에. 네, 조금 안 좋은. 근데 있을 건 또 다 있는. 네. 근데 반겨주시는 사장님이 엄청 친절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장기 투숙 금액이 좀 많이 싸서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고 교통도 나쁘지 않았던 게 이제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막 오니까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반겨주시고 이분은 그냥 키 주고 몇 번만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엄청 친절하게 하시더니 사오빠 안에 안경 낀 저희 또래 남자애가 있었대요.
우리 알바생인데 내가 밤에 없고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저 친구한테 말하라고. 그리고 청소는 뭐 아침 몇 시에 뭐 이모님 오셔서 할 건데 사람이 있으면 안 하고요. 뭐 카드키 놔두시면 카운터에 놔두시면 이모님 보내서 청소해드리겠다 뭐 그런 거 듣고 방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텔이 카드키잖아요. 그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바로 옆에 카드키 꽂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카드 끼우면은 전기랑 이런 거 딱 들어오고 이제 방에 불 켜지고 우리 자자가 젤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에 젤리 종류별로 다 사온 거 우르르 꺼내가지고 야호 야호 하고 있다가 문득 소파 아래쪽에 동그란 뭐가 보여가지고 그걸 또 굳이 꺼냈대요. 네. 근데 동그란 제사 지낼 때 나무 그릇이 있더래요. 근데 우리 자자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야 이 불길한 물건은 당장 방을 받고 아니면 당장 모텔을 받고 이럴 텐데 우리 자자는 좀 순진무구 그 자체라 가지고 그걸 또 귀여운 그릇이네 이러면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전용 젤리 그릇이야 이러면서 거기 젤리를 담아가지고 또 테이블 위에 아이고. 올려놨어요. 그렇게 와서 막 와 내가 일주일 동안 있을 나의 방이다 하면서 침대에 펄썩 누웠는데 이불이 조금 축축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오줌 싸거나 물 뿌린 그런 흥건한 축축이 아니라 누가 스프레이로 물을 착착 뿌린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들어온 축축함? 아, 날씨가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이런가 보다. 냄새도 맡아봤는데 약간 곰팡이 냄새처럼 콩콩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운터에 말하려고 방 안에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게 프론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화기 사용법이 옆에 뭐 사장님이 직접 손글씨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를 누르고 별표 누르면 카운터 연결이고 뭐 9번 누르고 어쩌고 뭘 누르면은 다른 사람이랑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적혀 있더래요. 근데 좀 커멘트가 너무 헷갈려서 아무거나 처음에 눌려봤는데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더니 뭐 띵디디디띵디 이러면서 막 음악 소리 나오더니 누가 딱 받았는지 찰컥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편에서 중장년 정도의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는데 왜? 이랬대요. 예? 뭐야 재수없어 왜 반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자자가 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망사 참 긍정적인 친구라서 이 반말이 경상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모들이 왔어 앉아 뭐 줄까 돌비야 여기 불백 셋 약간 이런 느낌의 반말인가 싶어가지고 분노가 3초 만에 사그라들고 저기 여기 몇 호 장기 투숙객인데요 이불에서 뭔가 좀 냄새도 나고 추워서 그러는데 좀 갈아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알았다 이러고 그냥 냅다 끊어버리더래요. 저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재수없네 하고 이제 그냥 기다렸대요. 근데 1시간이 넘도록 이불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먼저 씻고 카운터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 아줌마 싸가지 없을 때부터 좀 알아봤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가 이제 먼저 샤워하러 들어가고 한참 씻고 있는데 누가 모텔 객실 벨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막 띵동 소리가 나서 어쩌지 나 지금 비누칠 다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 문을 빼꼼 열고 현관 쪽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저 지금 씻고 있어서 나중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벨을 누르더래요. 띵동 계속 눌러가지고 자다가 한 번 더 나 지금 비누칠해서요. 나중에 다시 와요. 이렇게 다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발로 엄청나게 문을 꽉 하면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뭐야? 내가 이불을 안 받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아까 그 친절함은 다 어디 갔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서 빨리 헹구고 전화기를 다시 들었대요. 근데 보통은 무서워서 저 같으면 카운터 내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쇼부를 볼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마다 정말 긍정적인 데다가 어딘가 청순한 녀석이라서 막내. 예. 좀 맑아요. 독특한 친구라서 저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이불의 요정이 내 방문 참고 왔어.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무섭진 않았었나 봐요.
카운터에 전화하니까 아까 그 친절한 사장님이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전화 드려가지고 이불 바꿔달라고 했는데 여자 직원분이 바꿔주신다 해서 엄청 오래 있다가 올라오시긴 했는데 제가 씻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와달라니까 문도 발로 차고 갔어요. 1시간 전에 언제 전화하셨다고요? 지금이 8시잖아요. 한 6시 50분? 이때 전화하니까 여사장님? 여직원분이 받던데요? 지금 제가 3시간 넘게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전화 온 객실 없었는데요. 내선번호 몇 번 누르고 전화하셨어요? 맞는데? 저 진짜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불 너무 더러워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전화 온 게 없고요. 저희 여사장이나 여성분들이 카운터를 보지는 않거든요. 홍사하시는 이모님들이 계시는데 카운터를 안 보세요. 어쨌든 이불은 금방 바꿔드리겠습니다. 사람 보낼게요. 이러고 뭐지?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예. 10분도 안 돼가지고 청소 이모 오시더니 후다닥 바꿔주시고 해맑게 나가셔가지고 뭐라도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좀 피곤했나 보다, 아니면 전화를 자기가 아무거나 눌렸으니까 좀 잘못 회선이 잡혔는데 상대가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해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생각 안 하고 일찍 잠들기로 했대요. 근데 한참을 자는데 우리 자자는 수면등이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실리콘 수면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통통하게 생겼는데 이걸 터치를 하면 불이 꺼지고 켜져요. 네. 한참 잘 자는데 수면등을 누가 총 하고 터치해서 끄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수면등이 딱 꺼졌대요. 근데 애가 빛에 민감해가지고 퍼뜩 깼는데 수면등까지 마탱이가 갔나? 그래가지고 다시 켜고 누웠는데 또 텅 하면서 꺼지더래요. 아이씨 이러면서 수면등 뽑아버리고 자기 폰은 화면 안 꺼지는 모드로 해놓고 다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잠이 들락날락 할 때 밖에서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 잠들었는데 누가 또 돌아다니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어지럽더니 자기 침대 위에 조그마한 여자애가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얘가 침대 위에 딱 앉아서 자기를 빤히 보고 있더래요. 누구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얘가 말할 때마다 약간 귀에 울리고 머리에 꽂히는 듯이 들렸대요. 근데 얘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데 바깥에 빼딱꼬드 소리 들리나? 딱 이랬대요. 빼딱꼬드? 하일? 근데 니는 누군데? 그러니까 저거 현순이 아줌마거든? 아니 현순이 아줌마 만났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현순이 아줌마가 누군데 니는 또 누군데?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랬는데 주변을 보니까 TV장 앞에 하나, 소파 위에 하나, 테이블 앞에 하나, 현관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실루엣들이 막 흩어진 게 보여가지고 어머. 내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고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네, 분홍 친구가 가까이 오더니 언니야 니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여기는 누가 사는 집이라서 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왔는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야 니가 저기에 우리 과자 챙겨놔가지고 그 아까 젤리 챙겨놨잖아요. 우리 과자 챙겨놔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은 언니야 지켜줄 수 있는데 그 뒤로는 현순이 아줌마한테 들킨다. 현순이 아줌마 알기 전에 버득토끼라. 그리고 여기서는 딱 2가지만 지켜라. 첫째는 현순이 아줌마 말 절대로 믿지 마라. 저 아줌마는 남자인 척도 하고 여자인 척도 없어 잘한다. 2번째는 밤 10시 이후로 친구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현순이 아줌마한테 들킨다.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해도 현순이 아줌마 듣고 온다 알겠지? 이제 그만 말한디 이러면서 정신을 딱 잃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대요. 예.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하게 가위 눌린 거 없이 일주일짝 되던 날에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주 더 연장을 한 거예요. 장기투숙을. 근데 그 이후로는 자꾸 밤마다 하이힐 소리 매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걷는 게 아니라 뚜뚜뚜뚜뚜 또딱또딱
이렇게 막 달리는 것처럼 좀 다급하게 들리고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냥 몸이 좀 안 움직이는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렀고요. 그러다가 한 2주째 되던 때에 이 자자가 씻고 누워가지고 애들이랑 카톡하고 인스타 좀 보다가 영도에 그 흰돌 마을이라고 약간 부산의 산토리니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오, 예. 여기가 진짜 유명하고 저도 조금 좋아하는 곳인데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하던 때라 가지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마침 토요일이었고 자자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 흰여울 마을에 가게 돼요. 얘랑 막 인스타 유명 맛집 찻집 다 돌아다니는데 좀 신경 쓰이는 거 하나가 거의 수호신 할아버지가 파란 옷 입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 위험한 거잖아요. 네, 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네. 수호신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흰 한복 같은 거 입고 있다가 제가 좀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직면하면은 파란 도포 입고 칼인지 부채인지 하는 거 좀 이렇게 들고 제 주변에 많이 맴도세요. 예. 근데 자자가 한눈판 사이에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제 지금 미친 하나가 작정하고 따라다니는데 제가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미친냐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딱 하나만 걸려라 다 죽이겠다 싶은 도끼를 가진 여자 형태의 누군가라는데 예. 얘가 장님에다가 팔도 없어가지고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치 없는 것도 한 몫을 하는데 네. 그때 딱 이제 자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근데 리나 혹시 오늘 자고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자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2주 정도 혼자 지내니까 좀 외롭다고 오늘 하루만 좀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걸즈 토크다 이러면서 흰여울 마을에서 이제 좀 관광 좀 하다가 밥 먹고 술 먹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이미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자자가 술이 엄청 됐었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부축당하고 오면서 10시 넘어서는 문 열면 안 된다 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기각을 했는데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 얘를 질질 끌고 야 너 몇 호야? 그러니까 몇 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목도 너무 묵직하고 아픈 거예요. 오싹하고 짜릿한 느낌이 딱 목 뒤에서 싹 이게 척추를 타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빼고는 사실 다른 귀신이 잘 그런 걸 못해요. 근데 묵직하고 자시고 간에 저는 자자가 더 무거워가지고 일단 자자를 현관에 버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야 저 침대 밑에 한번 봐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 애를 좀 옮겨놓고 제가 침대 밑을 봤는데 술이 어느 정도 깬 자자가 뭐 찾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대고 있고 좀 비켜봐봐 이러면서 저는 핸드폰 후레쉬 비춰가지고 침대 밑을 봤는데 침대 밑이 좁았어요. 남자가 주먹 쥐면은 딱 그 주먹 한 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 근데 저쪽에서 약간 옹졸한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랬는데 자자가 갖고 온 우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긁어가지고 꺼냈어요. 근데 문제는 나뭇가지랑 같이 나온 게 우리 여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미미 주주 인형, 그런 팔등신 마론 인형이라고 하죠. 그 인형이 팔이 없고요.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아놨는데 걔 몸에 이 나뭇가지가 막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형이 되게 가벼운데 엄청 묵직해요.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할아버지가 이거 예장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예장나무는 농나무라고도 아마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산에 없거든요, 이 나무가. 농나무 자체가 이런 데서 자라기 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귀신 쫓는 나무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흉물스러운 물건을 카운터에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텔에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불쾌하니까 모텔 측 책임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자자가 아니라 제가 카운터 가가지고 이거 뭐냐? 이런 게 왜 방에 막 있냐고 따졌어요. 근데 사장이 아니라 그 안경 알바애가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근데 걔가 막 이게 당황을 하더니 사실 이게 알바가 잘못한 건 아니라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막 제가 이런 거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 씨뭐 괴뭐 이러면서 막 엄청 신경질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럼 사장 부르고 그냥 방 뺄게 방 뺍시다 이러면서 좀 싸움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자가 달려와가지고 리나 너무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뭘 알겠어 이러면서 막 저를 말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수상한 물건이 있는 건 둘째 치고 바보 같은 내 친구 때문에 복장이 뒤집힌 게 좀 크긴 했는데 자자가 막 저를 진정시키더니 미안해 그냥 내가 사장님 매일 아침에 오시거든. 아침에 오시면은 말하고 방 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길래 야 너 그냥 지금 나랑 나가자. 짐 싸 그냥 나가자. 막 그랬는데 예. 그 알바 친구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자기한테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기가 좀 자기 입장에서는 힘들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루만 자기랑 같이 좀 있어주면 내일 같이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방 빼는 거 보고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재수없는 알바놈을 뒤로 하고 진짜 그런 거는 대기 처리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괜히 짜증내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저 친구한테 화를 냈지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화가 막 났었어요. 물론 그 친구의 응대 태도에 화가 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화가 아니라 분노로 차오르더라고요. 더 화났구나. 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수상한 방에서 그래도 씻고 좀 분위기 좀 전환해보려고 예능 프로 재밌는 거 막 틀어놓고 억지로 좀 웃고 그랬는데 네. 잠이 슬쩍 오려고 하는 거예요. 졸다가 침대 안에 자자랑 같이 누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바깥에 복도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쟤 또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때 순간적으로 보였던 게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어린아이 귀신들이 갑자기 방 안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저희 할아버지 뒤로 숨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저게 뭔데 그러지 싶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현관문에 귀를 붙이고 흰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네. 흰소리가 이렇게 앞을 지나고 저희 현관을 지나서 복도 저 끝까지 멀리 가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해가지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 끝을 봤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소리를 안 지르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멀리서 봤는데 완벽하게 보는 게 복도 끝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안경 알바생이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문도 못 닫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 귀신이 제 앞에 훅 나타나가지고 저를 약간 밀치듯이 안으로 확 밀어 넣으셔가지고 제가 문을 닫을 수가 있었어요. 자다가 왜 뭐야 이러는데 정신이 퍼뜩 들어와가지고 야 빨리 경찰 신고해 이래가지고 경찰이 결국 모텔까지 와가지고 그 안경 알바생도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복도 끝에서. 그래서 잡았어요. 검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자자가 들었던 매일 밤 들었던 하이힐 소리가 전부 다 이 안경 알바생이 힐 신고 돌아다니는 소리였고 경찰이 신분증 주세요 이러니까 얘가 또 치마 안에서 신분증 꺼내요. 치마 주머니 안에서. 이름이 뭐 알바생 이름이 김안경 씨면은 경찰이 김안경 씨? 이렇게 부르니까 남잔데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아닌데? 나 박현숙인데? 이러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텔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사건에 대해 들으시다가 내가 그 안경 알바 발견자라 가지고 같이 경찰서를 갔거든요. 진술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힘드신지 갑자기 담배 피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좀 저희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안경 알바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자기 아버지가 모텔을 하시니까 친구들이랑 여기 모여가지고 놀아도 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니까 허락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상한 강령구를 했었대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이상해졌다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애초에 그 모텔서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애장터로 쓰였던 땅인 것 같다. 아, 여기 쑥도 엄청 많네. 애장터에는 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그 무당이 막 그러더래요. 예. 실제로 애장터에는 쑥이 진짜 크게 자라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가 죽은 줄도 모르는 애기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터인데 거기 이 안경 친구랑 기타 등등 자기 친구들이 강령술 한번 줄 잘 타가지고 미친 하나가 실려와가지고 그랬대요. 심지어 얘가 되게 위험하게 했던 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라도 닭피를 써가지고 강령술을 하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진짜 맛이 갔는데 자꾸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하더니 좀 심하게는 생리대를 사와서 그걸 착용을 한다든지 어머, 좀 남자분들은 생리대 착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남자애가 자꾸 이걸 착용하고 다녀가지고 아래가 다 헐어버리고 좀 그랬다던가. 근데 무당이 얘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네. 근데 다행인 건 얘가 팔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막 따고 누굴 해코지는 당장 못하는데 저희 팔 없다는 말 듣고 전 신할아버지가 했다는 말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지금 건물 안에도 이게 완전 미친 애라서 아기 귀신들이 얘 때문에 도망 다니기가 바쁘다고. 그래서 제일 넓은 객실에 저 여자가 못 들어오게 비방을 좀 해놓고 이 방에는 무조건 젊은 여성으로만 받으라고 했대요. 아니면은 2명 이상의 여성 그룹으로만 된 친구들만 받으라고, 남자는 받지 말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람 없을 때 그 방 앞에만 소금 딱 놔줬다가 소금이 시커멓게 변하면 그날은 사람 받지 말라든지 뭐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들이 이 방 후에는 좀 나아졌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반인처럼 돼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애가 계속 이상이 있고 이랬다 보니까 취업은 못했고 그냥 이제 자기가 알바로 쓰면서 좀 데리고 있으려고 거의 야간에 이제 뒀는데 야간에는 자기도 자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청소 아줌마들도 이제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얘가 잘 숨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대요. 그러고 다니는 건 꿈에도 몰랐다고 사장님이 우시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짐을 싸서 환불을 받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다가 남포동 쪽에 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플로 택시를 불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할아버지가 그 문제 모텔 바로 앞에서 택시 기다릴 때 너네 둘 다 양말 한쪽씩 벗어다가 저기 집어던지고 아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살아야 되겠네 외치면서 차를 타래요. 따라오지 말라고.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저희가 택시 타서 남포로 건너왔거든요. 그 이제 잡은 방에서 멍하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자자야 일단 우리 좀 자고 내일 얘기하고 하자 이러면서 둘이 누웠어요. 근데 자자가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인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슬픈데? 그러니까 내가 방에서 어린이 귀신들을 봤을 때 얘들이 날 일주일 동안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기간만 안 늘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사장님이 차라리 몰랐으면 됐던 걸까? 그러면 모두가 행복했을까? 이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얘기가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그날 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저를 계속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경이 때문에 놀라서 문도 못 닫고 굳어 있을 때 저를 어떤 귀신이 밀어서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저를 네. 안으로 밀어주신 그분이더라고요. 아 그때는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자자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꿈에서 깼거든요. 예. 자자 돌아가신 어머니 같아가지고 아 지켜주러 오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신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조건 없는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답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전에 그 문제 모텔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자한테. 네. 자자가 노트북에 쓰는 마우스를 두고 갔다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자가 괜찮다고 그거 그냥 버리지라고 저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침착하게 거부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딱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 사장님 말하는데 뒤에 하이힐 소리 들린다. 그러고 저희 자자의 쓸데없는 홀로 서기는 막을 때 있습니다. 오, 지금은- 그럼 알고 있는 거네. 그 그쵸. 사람도. 그쵸. 알고 계신 거였어요. 우와. 배신당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예. 제 작업실 친구들이랑 거길 한번 가봤는데 무슨 이상한 카페가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예 터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 이건 진짜 무섭다. 그러면 확실히 린님은 그 알바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이 씌었다라고밖에 안 보였나 보네요. 저는 그랬어요. 린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와, 진짜. 와, 소름 끼친다. 마지막에 또 소름 끼치네. 뒤에서 들리는 거.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남포동 한가운데 서가지고 멍하니 있었는데 아. 네,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강령술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래서. 아. 공영술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뭔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귀신이 너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하게 살면 귀신도 돕는데요. 아, 예, 맞아요. 그럼 나쁘게 살면 귀신이 해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약간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도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고. 아, 귀신도 안 잡아갈 놈.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 자, 오늘 린님께서 부산 영도에 있는 한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섬뜩하고 기괴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네, 기괴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되어서 또 린님과 친구분께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에이, 진짜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자, 오늘 린님 또 이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아, 린님은 역시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뭔가 무서운 이야기고 귀신에 관련된 좀 큰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워낙 오래 또 귀신을 많이 봐왔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당이 아니냐 이러시는데 무당이 아니세요. 귀신은 보되 소우력만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무당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린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있으니까 한 번쯤 꼭 찾아서 처음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